안녕하십니까. 2025년 말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가 한국 군수산업의 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F-21블록 이 개발 계약 6,859억 원, 그리고 2027년 전반기 완료라는 일정은 단순한 개발 뉴스가 아니라 한국 전투기 전략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두고 한국 공군의 요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이 거대한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KF-21블록 1 전력화를 차분히 진행 중입니다.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 1은 이미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블록 1을 당장 서둘러야 할 절박한 내부 요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왜 아직 블록 1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블록 1을 전례 없이 빠르게 밀어붙이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습니다. 지금 KF-21을 둘러싼 수출 협상은 단순한 관심 표명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몇몇 국가는 KF-21 도입 의사를 명확히 했고 물밑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요구는 명확합니다. 공대공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도입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대지 타격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이 단순한 요격기나 방공 전투기가 아니라 즉시 전장에 투입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구는 한국이 기존에 계획했던 단계적 발전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래라면 블록 2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되며 국내 전력화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협상 상대국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유 중인 공대지 무장을 그대로 KF-21에 통합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언제든 다른 선택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 2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록 2는 더 이상 미래형 개량 단계가 아니라 KF-21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 되었습니다. 공대지 능력이 빠르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은 경쟁 기종과의 비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블록 2를 조기에 완성한다면 KF-21은 도입 즉시 전천후 전투기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던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개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정 단축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 수출 시장은 타이밍의 싸움이며 첫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KF-21은 단숨에 신뢰 가능한 실전 전투기로 인식됩니다. 그 이후에는 생산 라인이 멈출 이유가 사라지고 추가 주문과 파생형 개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KF-21블록 이 조기 개발은 한국 공군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KF-21이라는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결정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계약은 단순한 예산 집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은 전투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굳히기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수출 상대국들이 공대지 능력을 그토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KF-21의 설계 철학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협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공대지 능력은 단순한 무장 추가 차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자국의 안보 환경을 기준으로 전투기를 평가하고 있었고 공중 우세만으로는 실제 전쟁 억지력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대지 타격 능력은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아니라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국가 공군은 대규모 전투기 전력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수의 전투기로 방공, 타격, 해상 억제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대공 전용 성격이 강한 전투기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출 협상국들이 KF-21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KF-21이 도입 즉시 자국이 보유한 공대지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도입 비용 없이 실전 운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국가들이 이미 나토 규격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무장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 중인 공대지 유도무장을 KF-21에 통합할 수 있다면 전력 전환 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 2 조기 개발이 요구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KF-21 개발진은 이 요구를 단순한 옵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대지 통합을 늦추면 수출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투기들이 공대지 능력을 완성하기까지 수년간의 통합 시험을 거치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단계별 통합 전략입니다. 이는 완벽한 통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전력만 확보되면 즉시 실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수출국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도입 초기부터 제한적이지만 실제 전쟁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KF-21을 단순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계약과 동시에 전력화가 가능한 실전 플랫폼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수출 협상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대지 능력이 곧 공대함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협상국들은 육상 위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억제력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KF-21이 공대지 무장 통합을 통해 다목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면 향후 공대함 무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점 역시 수출국들이 블록 2를 강하게 요구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결국 블록 2의 조기 개발은 기술적 도전이라기보다는 수출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KF-21은 더 이상 국내 전력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안보 요구를 즉각 충족시키는 실전형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대지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공대지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단계별로 통합되며 왜 기존 전투기들과는 다른 3단계 구조가 선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F-21 블록 2의 공대지 능력 통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전투기 개발 방식과 완전히 다른 3단계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 통합은 모든 시험과 인증이 끝날 때까지 실전 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개발 기간은 길어지고 전력화 시점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그러나 KF-21은 이 공식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이번 블록 2 개발에서 선택된 3단계 통합 방식의 핵심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작전 능력이 확보되는 즉시 실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는 수출 협상국들이 요구한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몇 년 뒤에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 도입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단계 통합의 중심은 국산 유도 무장인 KGGB입니다. KGGB는 이미 실전 운용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무장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KF-21 항전체계에 완전 통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용 방식입니다. 일부 전투기에서는 조종사가 별도의 태블릿 장비를 들고 탑승해 무장을 운용해야 하지만 KF-21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KGGB는 항전 장비에 직접 통합되어 조종사가 추가 장비 없이도 즉각적인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단계가 완료되는 순간 KF-21은 단순한 공대공 전투기를 넘어 실질적인 타격 플랫폼으로 전환됩니다. 2단계에서는 중거리 공대지 무장과 함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2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타우러스와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계열입니다. 이 무장들이 통합되면 KF-21은 전략적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전선 깊숙한 곳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은 억제력 차원에서 전투기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3단계는 가장 늦게 완성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향후 개발될 차세대 무장체계들이 이 단계에서 통합됩니다. 개발 일정상 가장 뒤에 배치되었지만 이 단계가 완료되면 KF-21은 특정 국가나 특정 무장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완전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완성됩니다. 어느 나라의 공대지 무장이든 통합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단계 구조가 가지는 진짜 의미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모든 무장이 동시에 완성되지 않아도 전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며 실전에 투입됩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도입 시점에 맞춰 자국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능력을 우선 확보할 수 있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결국 KF-21 블록 2의 3단계 공대지 통합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설계입니다. 완성형을 기다리는 전투기가 아니라 도입과 동시에 성장하는 전투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KF-21은 경쟁 기종들과 전혀 다른 위치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대지 통합이 KF-21만의 문제가 아니라 FA-50과 T-50 계열을 포함한 한국 항공 전력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F-21 블록 2의 공대지 통합이 가지는 파급력은
KF-21 한 기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FA-50과 T-50 계열을 포함한 한국 항공전력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출 협상국들이 KF-21 도입과 동시에 FA-50 계열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공군에서 가장 큰 부담은 전투기 자체보다 유지 관리와 운용 체계입니다. 서로 다른 기종을 도입하면 정비 인력, 부품 체계, 훈련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반면 KF-21과 FA-50 계열은 항전 철학과 운용 개념을 상당 부분 공유합니다. 공대지 무장이 KF-21에 통합되는 순간 동일한 무장과 운용 개념이 FA-50에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는 수출국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전력으로 FA-50의 가치는 더욱 부각됩니다.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국지 분쟁이나 긴급 대응 상황에서는 고가의 주력 전투기를 모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FA-50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비용으로 신속 대응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KF-21은 고위험 고가치 표적 타격이나 제공권 확보 임무를 담당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은 소규모 공군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이미 FA-50을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차기 전투기 후보군에서 KF-21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정비 인프라와 조종사 훈련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KF-21을 추가 도입하더라도 새로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단순히 한 기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체 운용 체계를 패키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흐름은 기존의 F-16을 주력으로 운용해온 국가들에게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오래된 F-16 전력은 점점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항전 성능은 현대 전장 요구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F-21은 가격과 성능의 균형 측면에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이라는 하위 전력까지 함께 제시되면 단계적 전력 교체가 가능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KF-21블록 2의 공대지 능력은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KF-21이 공대공 중심의 전투기로 남아있었다면 FA-50과의 역할 분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되면서 두 기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 협상에서 단일 기종 경쟁이 아니라 종합 전력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KF-21블록 2 개발은 한국 항공산업의 판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 기종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력 운용 모델 전체를 수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장기적인 군사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고 F-16과 F-35가 지배해온 구도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KF-21블록, 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바로 세계 전투기 시장의 기존 구도입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사실상 두 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형급에서는 F-16이 오랜 기간 표준처럼 자리 잡았고 고급 전력 영역에서는 F-35가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KF-21의 등장은 이 안정된 구도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F-16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F-16을 운용 중이지만 문제는 기체 노후화와 유지 비용입니다. 항전 장비의 세대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거듭해도 최신 전장 환경에 완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KF-21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F-16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합리적이면서 항전 구조와 확장성은 훨씬 현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록 2에서 확보되는 공대지 능력은 결정적인 차별 요소입니다. 기존 F-16을 대체하려는 국가들은 단순히 기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력 전체를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공대공과 공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F-16이 수행하던 역할을 무리 없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FA-50과의 연계 운용까지 고려하면 단계적 전력 교체라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반면 F-35가 지배하고 있는 고급 전력 시장에서는 또 다른 양상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F-35가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과 유지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은 많은 국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정비와 운용에 들어가는 지속적인 비용은 중소 국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F-35를 원하면서도 실제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의 블록 3 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블록 3단계에서 스텔스 성능과 추가 능력이 강화된다면 KF-21은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더라도 F-35의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소수의 고급 스텔스 전력을 원하지만 전 공군을 F-35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KF-21은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난 보안 전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F-21은 F-16과 F-35 사이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능이 부족하지도 않은 위치입니다. 여기에 블록 2에서 조기에 확보되는 공대지 능력은 KF-21을 단순한 미래형 전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계약 가능한 실전 전투기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판매 경쟁을 넘어 장기적인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KF-21은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는 추가 주문과 파생형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경쟁 기종들과의 비교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록 2는 바로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KF-21 블록 3화 향후 확장 계획이 한국 항공전력과 지역 안보 환경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KF-21 블록 2 개발 계약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한국 항공전력의 장기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 2가 조기에 완성되는 순간 KF-21은 단순히 수출을 노리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를 전제로 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블록 3입니다. 블록 3는 처음부터 수출 시장을 염두에 둔 확장형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협상국들은 KF-21 도입을 검토하면서 블록 3 수준의 성능을 전제로 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현재 성능에 만족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록 3의 핵심은 스텔스 성능의 강화와 항전 체계의 추가 확장입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가의 스텔스 전투기를 대규모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 3는 바로 이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개발이 수출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전력화가 끝난 이후에야 추가 개발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KF-21은 첫 수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추가 개발 자금과 요구가 함께 유입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는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기술 축적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KF-21은 판매될수록 더 강해지는 전투기가 됩니다. 지역 안보 환경 측면에서도 KF-21의 등장은 의미가 큽니다.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가 확산되면 특정 국가가 군사적 우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는 억제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KF-21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블록 2 계약은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국내 전력 보관과 수출, 그리고 장기 개발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더 이상 단일 사업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수입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F-21 블록 2 조기 개발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세계 시장의 요구를 읽고 그에 맞춰 설계를 조정하며 개발과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블록 2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